오늘 제가 제목이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보입니까? 경제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실 뭐 이런 용어는 뭐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지요.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학술적인 용어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이 경제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조어를 했습니다. 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그러니까는 정부라든가 정치권의 그러니까는 인식 수준은 여기에 대한 처방은 별로 큰 관심도 없지만은 감기약 수준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게 너무 그러니까 동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게 연장이 이게 상이한 두 개의 주제로 보일 수 있겠는데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 전염병에 대한 해법은 한국판 뉴딜 연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경제 전염병이 이렇게 확산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이 파시즘화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듣고 좀 정리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요. 경제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왜 썼냐면요. 지금의 상황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동의를 하실 겁니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물론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학술적으로 쓰는 거하고 현실의 경제 지표하고 이게 부합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경제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위기를 드러내는 것에 이제 현상들이 있을 것이고요. 현상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상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현상의 배후에서요. 현상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하나의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의 그 구조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현상 중에는 특히 또 일시적인 것들도 있고 구조적인 것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상 중심으로 아무래도 이해가 쉬울 테니까요. 근데 이걸 이제 비교를 좀 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폐렴이라는 것이 젊은 분들은 별로 폐렴에 좀 이제 걸리는 경우들이 확률이 적지만은 우리나라 사망률 4위에 해당되집니다. 폐렴이요. 지금 말씀하는 사이에 케빈 웬들님도 들어오셨네요. 엔진 오일 일반 오일님도 들어오셨고요. 폐렴이 사망률 4위입니다. 사망률 4위인데요. 근데 이제 주로 폐렴에 걸리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들 10세 미만이라든가 고령층 등이 되게 이제 많이 걸리는 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제 가죠. 그 이유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러니까 폐렴에 취약하지요. 그리고 이제 폐렴이 걸리게 되면은 처음에는 감기 정도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급격하게 폐렴으로 발전을 하고 바로 그다음에 위중한 상황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경우를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섭게 진행되는 거를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집안에 그러니까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폐렴, 특히 이제 9월 이후에 이제 계절이 바뀔 때부터, 그래서 그 다음에 초봄 때까지 되게 이제 폐렴이 되게 많이 발발을 하지요. 그럼 지금 우리 상황을 보게 되면요. 경제 구조가 굉장히 취약해진 상황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제가 쭉 방송에서 많은 지표를 통해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굉장히 경제 구조가 취약해졌다. 근데 그 취약성이 지금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서 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윤석열 체제에 들어서 가지고, 그리고 특히 지난해 12월 달부터 소위 윤석열 리스크가 이게 폭발하면서 일시적 요인들까지 이게 더해지면서 하나의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악순환 구조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산업위기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업이라는 것은 이게 나흘 산자에다가 일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벌이를 만드는 거잖아요. 돈벌이는 만드는 하나의 경제 활동인데 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아주 쉽게 거칠게 표현을 한다면요. 그렇죠? 근데 산업의 위기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일자리하고 소위 돈벌이를 제대로 못 만든다는 얘기죠. 돈벌이를요. 이게 위기가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오래전부터요. 이건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국힘당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민주당 정부든 간에 관계없이 지난 30년 이상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도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위기는 바로 뭘로 나타나냐면 성장 둔화로 나타나지죠. 성장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하고 일자리가 같이 내포되어 있는 하나의 경제 지표니까요. 성장이 둔화되어져요. 성장이 둔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일자리 생태계가 굉장히 활력을 잃어버리죠. 우리 여러분들은 뭐 피부로 느낄 거예요. 일자리 생태계가 활력을 굉장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만드는 그렇게 고령층 일자리를 빼놓고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체가 됐습니다. 소득이 최근에는 더군다나 실질 가처분 소득은 마이너스로까지 진행이 됐죠. 왜냐하면 인플레 속에서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상대적 고금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이게 고금리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팬데믹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그 1, 2%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고금리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처분 소득이 가게가 쓸 수 있는 소득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거에 제가 뭐 뉴스공장에 아니면 여기 채백은티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게가 힘드니까 소비자들이 힘드니까 자영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수가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수업종의 대표적인 건 자영업종과 중소기업들 이것들이죠. 내수 침체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이제 수출 구조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굉장히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비판받을까봐 자꾸만 정확한 진실을 얘기를 안 하는데 뒤에서 제가 지표로 보여드릴게요. 수출 구조가 악화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산자부에서 산자부에서 매달 이제 그러니까 월 초면 이제 그러니까 수출 실적을 집계를 내고 그러잖아요. 관세청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걸 보게 되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15대 그러니까 주력 산업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15대 주력 산업이요. 거의 한 80%를 차지하는데 이게 대부분이 뭐냐면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 뭐 중견기업이라는 건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개념인데 대기업에 가까운 거죠. 대기업에 가까운 겁니다. 사실상 대기업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대기업조차 그러니까 뭐 고용된 그 규모를 보게 되면 대기업입니다. 중견기업도요. 대기업조차 수출 구조로 타격을 받을 때 가장 거기에 타격을 받는 게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의 악화라는 것은 대기업이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굉장히 취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과 건설 산업이 침체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부동산과 건설 침체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부분이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거래가 그러니까는 완전히 얼어버렸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빠지고 있다고 봅니다. 빠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요. 제가 지금은 사실은 솔직하게 이거 표현을 못 하겠는데 왜 그러냐면 또 이거를 굉장히 오해해서 듣는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은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부동산은 너무 과잉 공급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건설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건설 부분이요. 그러니까 과잉 공급과 과잉 이 생산이 되게 되면 구조조정은 불가피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산에 타격을 보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지요. 우리 집 가격이 그러니까는 이게 하락하거나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러니까 50대 이상에서 그러니까 노후를 대비해 가지고 상가 투자하신 분들 혹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유사 상가 같은 경우 지시산업센터라든가 뭐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요. 예? 뭐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그 거의 공시 이 분양이 안 되고 있고, 저기 분양이 된 게 저희 동네에도 보게 되면은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그 뭐 천 몇백 채가 들어가는 그 엄청난 건물에 거의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봤을 겁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노후 대비해 가지고 좀 투자했던 분들이 굉장히 지금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소득하고 자산이 이렇게 망가지면은 내수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죠. 내수 악화가 악순환되지죠. 굉장히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요.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 충격이 있고 중국 충격이요. 중국은 그러니까는 사실 수출 구조로 이렇게 해왔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내수가 그러니까 중국은 살아나기가 힘든 구조예요. 중국은. 예? 제가 그랬잖아요. 중국 경제에 가장 그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가 화폐 유통 속도라고. 일본보다 더 낮은. 예? 더 낮은요. 근데 일자리를 못 만들어요. 그 산업 구조가요. 그러니까 내수가 가니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도 수출에다가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 충격에서 가장 그러니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트럼프 충격에서도 가장 취약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이게 이제 수출 위기로 또 이어질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가 갈수록 증폭되어져 가요. 증폭되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염병 증세죠, 이게. 그러니까요. 네? 이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지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요. 자, 뭐 너무 옛날로 돌아가면 가고 2000년대 이후에 2003년도부터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이었었죠. 노무현 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08년부터 그러니까는 2017년 1분기까지가 이명박근혜 체제였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5년이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이 지난해 4분기까지 이렇게 봤을 때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해 보게 되면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노무현 때 그러니까 연평균 4.7%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1.5%까지 내려왔어요. 1.5%까지요.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3.1, 2.5, 1.5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가계소비 증가율, 그러니까 경제성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차지하고 있지만은 가계소비가 또 내수의 가장 중심이니까요. 가계소비 증가율을 보면 재밌는 수치가 나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연평균 3.2%, 그 다음에 이명박근혜 때 연평균 2%, 그리고 문재인 때 1.4%로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요. 이게 계속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뚝뚝뚝 떨어졌잖아요. 근데 윤석열 체제에서 2.1%로 반등을 합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몸을 오전에 차게 좀 그랬더니만은 이 전문가들조차도요. 가계소비 그러니까 이거 현실하고 굉장히 유리된 지표 아니에요? 2.1% 문재인 때보다 더 낮았다고? 이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읽어내려면은 통계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소비 지출은요, 우리가 되게 이제 국내 소비 지출하고 해외 여행 가서 쓰는 거하고 나누는데, 국내 소비 지출만 중심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0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4분기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게 이제 집계를 해가지고 4분기는 아마 3월 초경에 나올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국내 소비 지출이 쭉 증가해 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잠깐 이제 이렇게 잊고 있었지만은 쭉 이렇게 증가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조차도 1분기에 257조 3천억 원에서 258조 4천억 원을 한 1조 원 정도 증가했어요. 네? 그러면 통계 수치가 거짓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통계 수치가 잘못 찍게 된 건 아닌 거고요. 그런데 이 국내 소비 지출을 좀 내역을 우리가 좀 이렇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먼저 보게 되면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소모성 소비 지출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뭐 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음료수라든가 술이라든가 담배, 의류, 신발, 그다음에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소비하는 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집안에 그러니까 살림에 필요로 하는 가구 비품들, 가사 비품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미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느냐? 꼭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윤석열 정권 출범했을 때보다도 한 5조 원 가깝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4분기를 뺀 거니까는, 지난해 3분기는 저거 뭡니까? 9월 달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4분기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쪽을 줄이는 거예요. 줄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요. 저기 이제 왼쪽에 98조 1천억 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언제냐면은 2020년 3분기 때입니다. 98조 8천억 원이 지난해 3분기고요. 그러니까 4년 전 수치가 비슷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란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소셜 디스턴스. 영어의 그 표현을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사람들을 행동을 가능한 한 어쨌든 간에 자제하도록 요청을 했잖아요.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른 하나의 바이러스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를 표현을 하게 되면은 생태계가 이제 파괴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행동을 그러니까는 줄인다는 얘기는 움직임을 그러니까 활동을 줄인다는 얘기는 거기에는 경제 활동도 있으니까요. 소비 활동을 줄이죠. 가장 일반적인 게.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1차적인 타격이 자영업자한테 왔었죠. 예? 자영업자가 타격을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들, 내수업종에 주로 공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 농업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타격을 보지요. 그 생태계가 경제도 생태계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를 표현한다면은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강요를 받은 거죠. 강요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활동을 그러니까 사실은 활동을 중단시켜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강요된 생태계 파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은 최근은 어떤 거냐? 최근은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행동할 때 제약이 없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스스로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불안하고 소득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걸 자발적 생태계 파괴로 이제 변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근데 사실 전자보다 후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전자는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갑자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바이러스가 갑자기 퍼지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백신이 나올 때까지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었다면은 자발적 생태계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소비를 줄여야만 되는 스스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자발적으로요. 이게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생태계 파괴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계 소비 지출 중에서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소비를 안 할 수 없는 거. 그런 게 뭐겠습니까? 주거비 올라가면 임대료 올라가게 되면은 가능한 한 싼 집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살다 해도 주거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주거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비용들, 수도라든가 전기세, 가스 이런 것들이요. 예?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아프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의료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한테 되게 많이 지출하는 교육비 같은 경우들, 교육비 지출, 문화비 지출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는 지출이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냐면 여기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물가 상승률보다 우리가 작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 교육비, 학원비 같은 경우에 되면 2.3%만 올랐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올랐잖아요. 더 오르니까는 지출액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요. 예? 주거비도 그러니까 2%만 올랐습니까? 더 올랐지요. 예? 그렇잖아요. 의료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 지출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건 반가운 게 아니지요. 반가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앞에서 가계 소비 지출이 증가한 걸로 착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이 가격들이 더 올랐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구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때 그러니까 가계 소비가 증가했다? 이거는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강요된 생태계 붕괴에서 자발적 생태계 붕괴로 간다 그러는데, 자영업이 지금 생존 위기를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보도가 엄청 쏟아져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대출 연체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액이요. 그러니까 문재인 22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2년 3월 달에 5조 한 2,600억 원 정도 됐었는데, 예?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액이요. 이게 지난해 그러니까 9월 달에 그러니까는 18조 1,000억 원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예? 엄청 오른 거잖아요. 5조에서 18조로 증가했으니까는요. 그렇죠? 자영업자가 힘든 거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동네에서도 많이 확인되실 거예요. 그 공실상가가 급증하죠. 공실상가가. 장사하기 힘드니까요. 부동산업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체액이 그러니까요. 연체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게시판에다가 제가 자료 올렸던 것들입니다. 그 건설업이 타격을 보게 되면요,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직계선을 맞습니다. 직계선을 맞죠.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요.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만은 또 이제 그러니까는 고용된 일자리 중에서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예? 한 62만 명이 감소했어요. 예?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도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부동산 자산도 감소하고 내수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상황도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중소기업도 내수업종이니까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그 다음에 수출이 전방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어요. 이건 뭐 언론들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도하면 안 돼요.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상가 임대료 추이를 한번 봐보세요. 한국 부동산원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처럼 2013년도부터 그러니까 한 10년 넘게 지금 자료를 구했는데, 이거 보시게 되면 전국 자료입니다. 전국 평균이에요. 파란색은 중대형이고 오렌지 색깔은 소형 상가입니다.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죠. 상가 임대료가요. 그렇죠? 상가 임대료가 2024년 작년 2분기를 100으로는 지수화시킨 겁니다. 지수화시켰는데 떨어지고 있죠. 예? 이게 전국 평균입니다.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전국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울만 보게 되면 올라가는 데 많이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맞아요. 서울만 보게 되면요, 이게 보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갔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봐야 될 게 팬데믹 이전 수준, 팬데믹 직전이요. 이게 팬데믹 직전이 거기 제가 수치를 입력한 101.9하고 101.1이 팬데믹 직전, 그러니까 19년 4분기입니다. 19년 4분기 때예요. 그 부분은 아직 회복이 안 됐죠.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실질적인 임대 가격이 아니거든요. 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올라간 건 아니에요. 서울도 평균을 보게 되면요. 평균 임대료를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지역별로 이렇게 봐보세요.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신촌 2대, 신촌 지역의 2대 쪽에 이제 상가들하고 숙명여대, 이쪽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쪽이에요. 그 다음에 용산이라든가 뚝섬 쪽,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성수동 그쪽이죠. 이쪽을 보게 되면 코로나 직전부터 최근까지 보게 되면 지난해 4분기까지 보게 되면 한 5년간이죠. 5년간 보게 되면은 이 뚝섬 같은 쪽은 쫙 올라가가지고 한 28%나 올라간 거예요. 임대료가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라갔죠. 5년간 물가 상승률보다도요. 그러니까 성수 지역이 하풀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성수동 지역이 그러니까는 임대료가 중대형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신촌이라든가 이대 숙명여대 이쪽은 한 9%가 떨어졌어요. 9%가 임대료가요. 그쪽은 상권이 많이 그쪽은 위축되고 있다는 것들 많이 뉴스에 나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차별화를 보이는데, 그럼 전반적으로 서울에서 잘 나가는 지역들이 끌어올린 게 있습니다. 끌어올리는 게 있는 거예요, 서울은. 근데 전국 평균은 어쨌든 간에 계속 하락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소형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뚝섬하고 노량진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노량진이 많이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량진이 한 4% 빠졌습니다. 지난 5년간에. 뚝섬은 아까 했듯이 한 27%, 이건 소형들 27% 이상 올랐고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많이 올라간 지역들이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은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투자요.
건설 투자를 보게 되면은 건설 투자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수치를 봐보세요. 2018년 4분기 때부터인데 2019년 1분기 때 2019년 1분기면 지금부터 5년 이제 올해 25년이니까 6년 전이죠. 6년 전에 75조 한 4,400억 정도 였었는데 지난해 4분기에 71조 1,000억 원 전대로 그러니까 쭉 떨어져 있습니다. 네? 쭉 떨어져 있어요. 건설 투자가 그러니까 작년에 1분기 이후에 쫙 저기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예? 건설 산업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어려움 겪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건설업의 폐업이 그러니까 아마 신문 언론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2005년 이후에 최고다. 종합건설업체.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하고 전문건설업체로 나누잖아요. 종합건설업체들에서 이제 주로 이제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들이 전문건설업체라든가 아니면 일반인재니까 우리가 도급업자들일 텐데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23년도부터 급증을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22년도에 362개 정도 폐업을 했었는데 거의 한 600개, 그 다음에 작년도는 641개까지 이렇게 폭증을 했어요. 이 건설업 폐업이 급증하는 이유는 뭐가 나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 중에서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동아 건설이 그러니까 중견 건설사 중에서 한 50위권 시공실적으로 되는데 아직 지금 작년도 4분기께 아직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상위 10대 건설사가 가장 잘 나가는 데죠. 예를 들어 삼성물산, 현대건설,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 10위입니다. 시공실적으로 그러니까요. 작년 기준으로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1위, 2위, 10위 건설사의 영업이익을 합산한 겁니다. 합산한 건데 이게 보게 되면 작년도에 1조 9,500억 원 정도. 즉 21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한 3천억 원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23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고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소위 말해서 대형 건설사들조차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재무 상태가 어려운 상황을 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조 원 넘게 이렇게 기록한 게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개인 소득을 보게 되면은 성장률이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지역 RGDP라고 있잖아요. 지역별로 우리가 하는 걸 보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건데 2021년부터 24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24년은 그러니까 4분기 것도 안 나오고 그랬으니까요. 아직요. 국민 소득은요. 성장률은 나왔지만은 소득을 보게 되면 2021부터 23년 2년간의 실질 GDP가 연평균 2.1%씩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 소득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니까요. 마이너스를. GDP에는 개인 소득뿐만 아니라 법인 소득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소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 소득이 GDP하고 같이 가지 않고 훨씬 낮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그랬잖아요.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1%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2.1%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2.1%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그러니까 2%가 아니라 지금 뭐 1%를 모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는 사실 중반도 방어하기 힘들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은요. 빨리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가 돼야 돼요. 경제 운영 잘못하면 제가 무슨 뭐 국힘당을 반대하고 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교체를 해야 돼요. 자기 살기 위해서는요. 이거 외면하면은 뭐 답이 없는 겁니다. 가구 순자산도 감소를 하고 있죠. 가구 순자산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자산 가치가, 이게 이제 이 구조조정이 충격이 아마 이제 저는 본격화될 거라고 보는데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이 소득 대비 자산, 특히 이제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 자산으로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급증을 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랑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증가했어요. 그 당시 부동산 붐이 막 일고 그런 요인도 있고 돈이 많이 풀린 요인도 있고 하지만 이거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도 9.8배로 이게 주요 국가 OECD 국가 중에서 1등 했습니다. 작년도에요. 제가 과거 2022년도까지 보였는데 1등을 했어요. 1등을. 소득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가 자산 증가 속도를 못 쫓아가서 생기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에서 교수님 그래도 경기 나쁘다고 해도 해외여행 급증하지, 해외여행들은 신나게들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해외여행 급증은요 과거에도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게 위에 거는 SBS의 2004년도 6월달 기사입니다. 예? 불황 속에서도 해외여행 급증 이런 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기사는 뭐냐면 그냥 제가 서치 쉬운 것부터 그냥 찾았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2013년도 7월달입니다. 상반기 해외여행객 급증 불황 맞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요. 이게 최근의 현상만은 아닙니다.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요. 예, 보다 더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보다 섬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은, 자, 일단 봐보세요. 우리나라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외 소비 지출액을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3분기까지 저기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명목,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고려하지 않은 건데, 이거 보게 되면 팬데믹 때 쭉 떨어지죠. 뭐 팬데믹 때는 이동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었으니까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쭉 빠르게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빠르게 회복되어지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이제 뭐 이렇게 회복이 되는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실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지출로 보게 되면요. 이런 모양을 가져요. 이게 2001년도부터입니다. 2001년도부터 지난해 그러니까 3분기까지인데요. 지난해 3분기까지인데 봐보세요. 2004년 5년도에 쫙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사가 불황 맞아? 예? 해외여행 급증 뭐 이런 게 나온 겁니다.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 때 쭉 잠깐 꺾여서 좀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침체도 있다가 박근혜 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빚내서 집사라고 막 그러면 2014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다시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요. 쫙 올라가기 시작했다가 그래서 좀 꺾여요. 문재인 정부에서요. 꺾였다가 팬데믹 때 급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팬데믹이 이제 그러니까 진정되면서 다시 회복되는데, 팬데믹 이전 수준이 회복이 안 됐어요. 팬데믹 이전 수준이 회복이 안 됐습니다. 해외여행에서 지출액이요. 실질 저걸로는요. 그럼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유가 이렇게 많으냐 해외여행, 저는 그것만은 보지 않아요. 물론 여유 있는 분들이 해외여행을 보다 선택하기 쉽지만은, 코로나로 억눌린 여행 수요가 그러니까 회복된 거로 저는 충분히 다 설명이 안 된다고 봐요. 과거에 그럼 2000년대 이후에 두 차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게 되면 10년 전이면 한 2013, 14년 전 정도였죠. 이 당시에 굉장히 막 이렇게 구스 같은 거 고가 패딩 뭐 100만 원 넘는 거만 이렇게 입고 막 그런 거 봤었어요. 그때 학생들도 보게 되면은,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 당시 이해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속에는 그러니까 티셔츠 하나, 뭐 남방 같은 거 하나 걸쳐 입고, 겉에다가 고가 패딩을 걸쳐 입었어요. 근데 속에 남방 같은 거는 굉장히 그냥 무슨 싼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한 거예요. 젊은이들이니까 패딩 걸치면은 추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거는 보게 되면 하여간 10,000원 안팎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있고, 겉에다가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짜리 이런 걸 입는 것을 당시에 그러니까는 기성세대들은 이해를 하기 힘들어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보게 되면, 최근에는 이제 아우터라고 해가지고 패딩하고는 약간 좀 틀리지만 그 아우터 뭔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최근에도 고가가 이게 소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해외여행 갈 때 이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비용이 드는 거 안다 이거예요. 물론 언론에서는 동남아 가는 게 제주도보다 싸다 뭐 이런 식으로도 기사를 뽑부르지만은 비용이 들어도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려니까 돈은 없는데 그럼 무슨 돈으로 가냐? 다른 지출 줄여서 간다 이거예요. 다른 지출 줄여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 세대들이 보게 되면요,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녀 사랑이 도가치나 칠 정도로 가잖아요. 지 새끼 우리가 이렇게 표현으로 가지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득이 2000년대 들어와서 2만 달러 넘어가고, 그다음에 3만 달러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러지만은 1인당 소득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하고 이렇게 비교되는 거 굉장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녀들한테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자녀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3만 달러대라면은 다시 한 5만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5만 달러대에 국민들하고 나라들의 국민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눈높이 수준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소득이 올라가면서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런 패션이라든가 문화 이런 소비가 굉장히 이거는 젊은 세대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해외여행이라든가 아니면 고가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을 사입니다 하는 것은 이건 좀 자기가 소위 말해서 이 좀 쿨하게 살고 싶은 거죠. 네? 쿨하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소위 좀 남들한테도 그러니까 되게 보게 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굉장히 막 아껴서 소비를 하고 값싼 걸 이렇게 소비하고 뭐 이렇게 먹는 거 줄여서라도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니까 다른 지출 줄여서라도 가치 있는 경험을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 이거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이 아직 회복은 안 됐습니다. 회복은 안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일반 국내 소비 지출에 비해서 많이 이게 올라가고 앉았으니까 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요.